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고양이 말랭입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살며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만약 세상의 정부나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오직 코드와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돈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이야기가 현실이 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지털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고, 어떤 역사를 거쳐 오늘날의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것입니다.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화폐의 꿈, 그 시작으로 들어가 보시죠. 2008년 세계 경제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전례 없는 금융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위기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죠. 미국 부동산 시장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대출에서 시작된 불신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으로 가득했고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신용경색이 심화됐습니다. 결국 리먼 브라더스 같은 거대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금융 시스템을 구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국민에게 돌아왔죠. 사람들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불투명성의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은행이 우리의 돈을 통제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화폐 가치가 휘청이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통화 발행권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의 돈은 진정 안전한가 하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익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개인 또는 팀은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 전자 현금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9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제3자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자 현금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이는 과거 1990년대부터 활동했던 사이퍼펑크 운동에서 논의되던 암호화폐와 디지털 현금 개념의 연장선에 있었지만 사토시의 제안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중지불 문제 동일한 디지털 화폐를 두 번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 통제 없이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죠. 마치 인터넷이 정보를 분산화했듯이 돈의 본질을 분산화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이 논문은 이메일 그룹을 통해 공유되었고 소수의 암호학자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합니다. 이 블록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담겨 있었죠. 바로 더 타임스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위기에 처하다. 이는 당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의 헤드라인으로 정부의 두 번째 은행 구제금융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의 통제와 은행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으로 탄생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한 사토시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대안의 필요성을 비트코인의 첫 역사에 깊이 새겨 넣은 겁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가 한 명의 인물인지 아니면 여러 명의 개발자로 구성된 팀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았죠. 그는 초기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한 몇몇 개발자들과 이메일을 통해 소통했지만 2010년 말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겼고 비트코인의 운영과 개발을 전적으로 커뮤니티에 맡겼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분산화된 시스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체가 아니라 그가 남긴 코드와 철학,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은행 없이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모든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하죠. 은행이 해킹당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단일 실패 지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 즉 노드들이 동일한 거래 기록을 분산하여 저장하고 공유합니다. 이 수많은 노드들이 각자 거래 장부 사본을 가지고 있으니 설령 한두 곳이 문제를 일으켜도 전체 시스템은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거래 내역은 네트워크에 전파되고 채굴자라고 불리는 참여자들이 이 거래를 포함한 여러 거래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습니다. 하나의 블록에는 수천 개의 거래 내역이 담길 수 있으며 이 거래들은 머클트리라는 구조로 효율적으로 압축됩니다. 이 블록을 만들고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해시값을 찾는 문제를 해결하려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연산 능력을 소모합니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한 채굴자에게는 새로운 비트코인과 거래 수수료가 보상으로 주어지고 그가 만든 블록이 블록체인에 추가되면서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 즉 채굴되기도 하죠. 작업 증명을 통해 생성된 블록은 이전 블록의 별표 해시, 값 별표를 포함하며 연결됩니다. 해시값은 블록에 담긴 모든 정보를 압축한 고유한 디지털 지문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정보만 바뀌어도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죠. 만약 누군가가 과거의 거래 기록을 조작하려 한다면 해당 블록의 해시값이 변하고 그 이후에 연결된 모든 블록의 해시값까지 연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블록을 동시에 조작하지 않는 한 과거 기록을 위변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엄청난 연산 능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가 됩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은 중앙 관리자의 필요성을 없애고 동시에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며 검열 저항성까지 갖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이며 금융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씨앗을 뿌렸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초기, 그 가치는 미미했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쓰레기로 불리기도 했죠. 2010년 당시 비트코인은 주로 온라인 포럼에서 기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나 논의되는 신기한 디지털 파일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얼리어답터와 기술 애호가들은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직접 채굴에 참여하거나 서로 주고받으며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초기 채굴자들은 일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로도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었죠.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피자데이입니다. 2010년 5월 22일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 라슬로 하네츠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 피자 두 판을 1만 비트코인에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실제로 플로리다에 사는 한 남자가 그 비트코인을 받고 라슬로에게 피자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당시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고작 41달러에 불과했지만 2025년 6월 현재 기준 1만 비트코인은 약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후에도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마시거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거래들이 초기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1비트코인당 1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중 가장 유명했던 곳이 바로 마운트 곡스였습니다. 2010년 일본에서 설립된 이 거래소는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운트 곡스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성장세는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2014년
마운트 곡스는 여러 차례의 해킹 공격 끝에 약 85만 개의 비트코인 당시 시가 약 4억 5천만 달러를 도난당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전례 없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비트코인의 보안성과 안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비트코인이 사기성이 짙은 위험한 자산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비트코인 가격은 한동안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건은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더욱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의 탈중앙화된 운영 방식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콜드월렛 저장, 다중 서명 지갑 등 보안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에는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에 정교한 통화 정책이 내장되어 있죠. 바로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약 4년마다 새로운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는 양이 점차 줄어들어 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초에는 블록당 신개의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졌지만 2012년 11월 28일 첫 번째 반감기를 거치며 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약 12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죠. 2016년 7월 9일 두 번째 반감기에는 보상이 12.5개로 줄었고 가격은 약 650달러에서 2017년 말 2만 달러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1일 세 번째 반감기에는 6.25개로 줄어들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4월 20일 네 번째 반감기에는 블록 보상이 3.125개로 또다시 절반이 되었죠. 역사적으로 볼 때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공급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스톡대 플로우 모델과 같은 희소성 기반의 가격 예측 모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의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생태계의 중요한 이벤트임은 분명하며 그 희소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확장성 문제였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에 제한이 있었죠. 비자 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 시스템이 초당 수천 건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블록 하나의 크기가 1메가바이트로 제한되어 초당 약 7건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블록 크기를 직접 늘려 더 많은 거래를 담자는 빅블록 진영이었고, 다른 하나는 블록 크기는 유지하되 효율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처리하자는 스몰 블록 진영이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2017년 비트코인 캐시라는 새로운 암호화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하드포크를 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 크기를 8메가바이트로 늘려 확장성을 확보하려 했고, 기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세그위드라는 기술을 도입하여 블록 내 서명 데이터를 분리함으로써 블록당 더 많은 거래를 담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세그위드는 블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처리량을 약 1.7배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오프체인 솔루션을 통해 소액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메인 블록체인 밖에서 채널을 통해 거래를 처리한 후 최종 결과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줄이고 속도를 높입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확장성 논쟁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에 집중하는 동안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블록체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도입하며 블록체인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자동으로 이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탈중앙 금융, 대체불가 토큰 등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트코인 진영에서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유사한 기능을 도입하려는 스택스나 룬 프로토콜 같은 노력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의 활용성 역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처럼 기술적 진보와 커뮤니티의 합의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며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등하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각국 정부와 제도권 금융은 비트코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초기에는 투기 수단 또는 불법 자금 세탁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점차 그 기술적 잠재력과 파급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등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각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한국은 2021년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을 시행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를 강화했고, 유럽연합은 미카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규제 당국들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제도권 안으로 비트코인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2021년 9월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에서 일어났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의 공식 화폐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엄청난 상징성을 가집니다. 엘살바도르는 자국민의 해외 송금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에 소외된 국민들에게 금융 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트코인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우려와 자국 내 혼란 등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지만, 엘살바도르의 시도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마침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것으로, 비트코인이 기존 주식시장에 편입되어 더 많은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하며 비트코인은 명실상부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초기 반대와 불신을 넘어 점차 제도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국의 규제는 상이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은 탄생 15년 만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때 피자 두 판과도 바꿀 수 있었던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죠. 2025년 6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0위권 내외의 거대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기술적 발전과 제도권 편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탈중앙 금융, 대체불가 토큰을 넘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이 구축되면서 그 활용성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원 인증, 데이터 저장,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가득한 것만은 아닙니다.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 문제,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 리스크, 그리고 미래에 등장할 양자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위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채굴 방식 도입, 레이어 2 솔루션 개발, 영지식 증명과 같은 새로운 암호화 기술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며 더욱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단순히 한 가지 암호화폐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화된 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기술을 통해 자유와 투명성을 추구하려는 인류의 오랜 염원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비트코인은 금융의 미래를 넘어 웹 3.0,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이미 우리의 삶과 금융 시스템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디지털 금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비트코인이 만들어갈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